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의 지역 구분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5강이고요. 또 오늘도 역시 느낌적인 느낌으로 수업 시작해서 지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의 권역 구분,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권역 구분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과 손잡자를 통해서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시간 갖고 가도록 할게요. 학습지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매일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는 프린트 빈칸을 나중에 혼자 채워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학습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느낌부터 먼저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지도를 딱 보고서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지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네, 얘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인가? 지금 각각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살펴보시면은 약간 감이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인도까지가 같은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거의 유럽 대다수가 핑크색, 그리고 아메리카 대부분이 또 노란색,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구분일까요? 네, 이게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주식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 분포 지도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쌀을 주로 먹는 그 주식 문화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 지금 거의 전역이 다 핑크색이었죠. 유럽과 지금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도 핑크색이었는데 이건 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 색깔이 뭐였냐? 노란색은 그쵸. 여기 북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아래쪽 이 부분 그리고 이쪽 북부 유럽 쪽 일부가 들어있었는데 밀과 고기를 함께 먹는 주식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들과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들은 주로 감자류를 주식으로 먹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주식 작물, 주식 곡물이 있죠. 바로 쌀과 밀과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기나 보리, 감자 같은 다양한 그 주식 곡물들도, 주식 작물들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세분화된 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지도 갈게요. 이 지도는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눈 지도일까요? 이건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이미 다 적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륙에 따른 세계 지역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세계 지역 구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대륙별로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교과서 자료인데요. 얘는 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유럽 축구 연맹, 아프리카 축구 연맹, 아시아 축구 연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구 연맹들끼리 나눠 놓은 거죠. 축구 연맹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해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였나요, 여러분?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지역을 구분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지역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준들로 지역을 나눠볼 수 있는가, 다양한 세계의 지역 구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 내용 들어갈게요. 여기는 어느 도시일까요? 지금 사진을 보고서 이 랜드마크들이 있는 사진들을 제가 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역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딜까요? 여기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쭉 질비해 있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그쵸.
미국 뉴욕에 해당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고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인데 오페라 하우스와 시끌시끌한 콘서트 현장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그쵸?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봐주시면은 여기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세 개의 빌딩들이 이어져서 위에 마치 비행기 같은 배 같은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한테 호텔, 굉장히 또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멀라이언이 물을 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시들을 지금 우리가 맞춰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쵸? 이 지역에 랜드마크들이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진을 봤을 때 여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지역에선 랜드마크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의 질비한 빌딩들, 고층 빌딩들을 통해서 여기는 세계 도시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지역만이 갖는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바로 지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프린트에는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금 가져와 봤어요. 네, 어딘지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네, 여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 되겠고요. 대전이 여기 어디인가요? 그쵸. 대전의 엑스포 다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전의 명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쵸. 많은 친구들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바로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친구들이 노잼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심당, 빵의 도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전이라는 지역은 우리 전국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과학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봤던 지역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1강 때 배웠었던 지역 브랜드화도 역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 또 대전 is you 라는 이 슬로건도 빠르게 읽어보면은 대전 is you 이렇게 되죠. 대전 is you 그래서 대전은 사투리를 담고 있는 슬로건임을 알 수 있겠고 대전의 지역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이나믹 부산 또 always 인천 모든 길들이 인천으로 통한다. 그리고 녹차수도 보성 그리고 어떤 것도 있을까요? 해 뜨는 서산 얼수 동네 이런 것들도 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슬로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사람들의 기억에 잘 기억되고 각인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지도에서 지역을 구분했을 때 지도에서 딱 그려져 있는 요 선들처럼 실제 세계에도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자, 이건 사례로 가지고 온 지도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그런 종교 분포를 담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트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나라 남한에는 그럼 다 크리스트교 사람들만 살고 있나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사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대략적인 넓은 분포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분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지역은
지역은 이루어질 때 그 핵심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이라는 것이 핵심이 있고 주변이 있어서 이걸 합쳐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은 핵심지가 있겠고 대전은 약간 외곽지, 주변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이 주변 지역과 나머지 다른 문화권의 주변 지역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요 파란 색깔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주황 색깔의 성질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약간 중간지대다. 얘를 있어 보이는 단어로 점이지대라고 표현합니다. 점이지대. 여러분의 학습지의 빈칸에는 오른쪽에 지금 CF 2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참고 표시 2번에 빈칸에 점이지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역과 권역의 차이점들을 먼저 정리할 건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지역이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얘의 기준들 어떤 것들이 있냐? 자연적 기준, 문화적 기준,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권역이란 또 무엇이냐? 보면은 권역도 역시 세계를 나누는 가장 큰 규모의 공간적 단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역은 좀 큰 규모의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분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는 것 등 이렇게 큰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권역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대전 지역, 뭐 옥천 지역, 공주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곳들을 지역이라고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좀 크게 구분되는 곳들을 권역으로 이제 편의상 나눠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 주요 지표들이 있어요. 지표라고 하면 그쵸? 기준 할 때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할 때 꼭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저희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이 기준들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 표를 봐주시면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표랑 똑같은 거죠? 네. 일단 자연적 지표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기능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들어갈 말, 이것이 되겠죠. 문화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겠고, 실제 자연적 지표가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과거에 더더욱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지형이라고 한다면 산, 강 이런 것들, 큰 강이나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기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이제 기후적으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들은 또 나눠질 수 있었다. 또 기후가 영향을 주는 것, 또 식생. 수륙 분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 숫자고요. 육지할 때 육자입니다. 그래서 물과 육지의 분포. 물과 육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해안 근처인지 내륙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살펴봤을 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문화적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식주,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었던 주식 곡물과 관련해서 나눠보는 것, 그리고 언어, 종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문화적 지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기능적 지표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중심이 되는 핵심지가 있어요. 핵심지와 배후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와닿지가 않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세계의 문화지역 구분해서 문화지역, 문화적인 기준으로 지금 나눠본 거죠. 살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여기죠? 살고 있는 한국, 빨간 색깔로 여기, 남한은 여기 살고 있죠, 우리가. 여기 남한 지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친구들? 그쵸, 우리 이렇게 중국과 몽골까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까지 다 묶여서 동아시아 문화지역이라고 묶여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자어를 함께 쓰고요. 또 쌀 주식으로 먹고 있고, 다양한 이제 젓가락을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그 문화들을 공유하는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유럽 문화, 유럽 쪽도 하나의 어떤 문화권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통 라틴어로부터 비롯된 언어가 쭉 유럽의 언어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럽 친구들을 보면은 서로의 언어들을 되게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 같은 문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어나 중국어를 조금 남들보다 쉽게 단어들, 좀 겹치는 단어들 쉽게 외우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건조문화 지역이라고 구분되는 것들, 여기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 함께 묶여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프리카와 중동이지만 여기가 서로 건조한 특성 때문에 함께 묶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쯤에는 뭐 사하라 사막 때문에 사람 살기 힘들겠지만 그 아래쪽부터 이제 부족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아프리카 문화 지역도 발달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동아시아 문화 지역이 동부가 중심의 문화 지역을 한다면 요 아래쪽에는 동남아의 문화 지역도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쪽 동부 유럽 쪽 묶여서 슬라브 문화 지역,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우리가 문화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는 앵글로 아메리카, 다음 남아메리카를 문화적으로 구분했을 때 라틴 아메리카 구분을 하죠.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그죠, 자연적인 분포, 자연적인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식생 분포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식생 분포는 사실 이따가 우리가 세계지리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기후 단원 들어갔을 때 기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생 분포는 정말 지겹도록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위도상으로 좀 올라가면서 점점 다른 식생이 분포하는구나 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구분하는 지역 구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주시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목차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분이 맞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이 지역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곳들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진국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곳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죠. 얘네는 다 산업혁명을 좀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국가들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서 묶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가 있어요. 얘네는 그쵸, 아까 봤던 건조 생활권, 건조 문화 지역을 묶어놓은 것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또 중남부 아메리카를 되게 특이하게 묶어놨습니다. 이쪽과 여기와 여기를 묶어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들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제국주의 침략 아래 계속해서 침탈을 받았었던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열강들이, 또 제국주의 열강들이 함께 땅따먹기를 했었던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곳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아닐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묶어놨어요. 얘네는 지금 우리 에이펙으로도 알고 있죠. 에이펙으로도 묶여있는 곳이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체로 묶여있는 곳들인데요. 오세아니아는 사실 좀 혼자 떨어져 있는 대륙이긴 하지만 약간 아시아와 가까울 때도 있고 유럽과 가까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몬순아시아,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함께 포함해서 계절풍을 부는 곳이다 해서 몬순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몬순은 계절풍입니다. 계절풍. 그래서 이 계절풍이 부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함께 묶어놓은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문화적 권역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볼게요. 북극 문화권이라고 해서 북극 쪽에 가까운 지역들을 묶어놓은 문화권도 따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방금 봤던 그 지도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세계지리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데, 유럽 문화권도 지금 북서유럽 문화권과 러시아 및 동부유럽 문화권을 나눠놨습니다. 이 지역들은 크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러시아와 동부유럽은 과거에 하나의 소련으로 묶여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남부유럽 문화권도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건조 문화권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아랍 베르베르 문화권과
외몽골, 터키 문화권을 나눠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친구들?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 동북아시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합치고 남부아시아, 인도까지 합쳐서 동양 문화권으로 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함께 합쳐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별개의 대륙으로 땅땅 떼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그냥 문화적으로 탕탕탕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에게 좀 지도가 눈에 익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도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리부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리부도를 자주자주 봐주는 것이 정말 좋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리부도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틈나는 대로 다양한 지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따로 짬을 내어서 지도를 많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대륙의 경계 구분, 대륙의 경계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세계지리의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면 일단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푸아 뉴기니, 요 공룡같이 생긴 요 섬이 파푸아 뉴기니 섬이죠. 그래서 요 선과 지금 동남아 요 사이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요 월리스 라인이라는 것을 따라서 나누어서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구분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쭉 올라가서 여기 많이 알고 있는 곳들이죠, 친구들. 여기 러시아의 중앙을 관통하는 산맥, 우랄 산맥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산이라서 옛날 고자를 써서 옛 고자를 써서 고기 스폭 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지형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랄 산맥이 또 큰 경계가 됩니다. 바로 이 우랄 산맥의 경계로 해서 요 동쪽을 아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우랄 산맥 기준으로 서쪽을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이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큰 경계가 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올게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알고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지금 중동,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나와 있고, 여기 이집트와 여기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죠. 여기 지금 요 작은 부분을, 요 좁은 땅의 부분을 띵 잘라가지고, 띵 다 파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운하가 있죠. 그래서 이 운하는 사실 이제 현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연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인문적인 경관이긴 하지만은 이 수에즈 운하를 경계로 요 서쪽을 아프리카, 동쪽을 아시아라고 구분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리오 그란데 강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친구들. 중요한 것밖에 없죠.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앞으로 배울 세계지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요 지도는 지금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지도니까 함께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오 그란데 강 어디에 있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를 흐르는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이 또 미국과 멕시코 경계를 흐르면서 미국과 멕시코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인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리오 그란데강 북쪽 부분은 뭐가 될까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곳이니까 이 지역들을 북아메리카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앵글로 아메리카다라는 문화적 경계, 문화적 구분의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오 그란데 강은 자연적인 경계이긴 하지만은 문화적 구분을 갖는 경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큰 강이 있다 보면은 과거의 사람들은 배를 운행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왔다 갔다 교류가 쉽지 않았겠죠. 교류가 쉽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가 따로 독자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쭉 발달했고 아래쪽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운하가 더 나옵니다. 운하
여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누는 경계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되겠죠. 파나마 운하. 이쪽 아프리카, 아시아 나누는 것은 수에즈 운하였고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나누는 것은 파나마 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좁은 지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땅지자, 협, 좁다. 좁을 협자를 써서 이렇게 좁은 땅들을 지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협을 또 이렇게 열심히 굴착 공사를 해가지고 파냈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왔다 갔다 편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아메리카, 남쪽을 남아메리카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완벽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아메리카는 구분이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리적인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를 기준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분된다. 여기 파나마, 여기 있죠? 네, 이거 좀 웃긴 사실은 파나마 지역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인문적인 경관인데 지리적 기준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왜냐면 서로 지리적으로 다른 특징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자연적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여기 리오그란데가 있었죠. 요 강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은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문화적으로 이제 북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의 백인에 가까운 그런 아메리카 민족들의 특징이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요 리오그란데강 아래쪽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바라든지 뭔가 살사라든지 다양한 흥겨운 거, 또 이제 그리고 원주민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라틴 아메리카가 요 리오그란데가 아래쪽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화적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지도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고요.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가지고서 또 구분을 할 수도 있다. 요거 이제 그냥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그쵸, 우리나라는 역시 가장 높은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량도 제일 많고, 사용 비율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라든지, 5G라든지, LTE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그런 반도체 관련 모든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구나. 다양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경제 블록을 기준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지금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영국이 빠져나오겠다라고 의결을 해서 이제 처리가 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연합과 그리고 우리나라 속해 있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커다란 그런 블록이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자 FTA, 나프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합해 놓은 아세안 같은 경제 블록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제 블록들끼리 묶여서 과거에는 굉장히 블록화된 블록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이제 세계화의 어떤 큰 흐름 중에서 또 하나의 격가지로 이렇게 경제 블록화도 함께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경제 블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화에 약간은 제동이 걸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누구든 먼저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에 따라서 아시아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지리 조사를 할 때, 지역 조사를 할 때 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조사 목적에 맞추어서 정확한 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한 구분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대륙별로 크게 구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아시아를 뿅 확대를 했습니다. 아시아를 뿅 확대를 했을 때
그쵸,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과 뭐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또 확대해 보면은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각각의 국가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뭐 캄보디아라든지 태국, 타이가 태국이죠. 그다음 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이런 곳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동남아시아에 다시 여행을 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세계지를 공부하시고서 함께 세계 여행을 즐겁게 다녀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출과 손잡자 시간입니다. 2013학년도 문제이고요. 7월달 고3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사실 이 파트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마음의 부담을 좀 더 줘도 괜찮지만 또 다양한 형태의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도들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가, 다, 모둠의 탐구 주제와 관계 깊은 문화권을 지도의 A, 2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모둠 볼게요. 가모둠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종교적 전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돼지고기 금기시한다 라는 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나모둠은 뭔가요? 보면은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높은 혼혈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혈을 많이 했구나. 뭔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많이 섞였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다모둠은 뭐가 포인트냐? 지금 그쵸. 요거죠, 요거. 네. 젓가락을 이용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 자, 우리 쉬운 것부터 먼저 갈게요. 다모둠 젓가락 우리 사용하죠, 친구들. 사용하고 있죠. 젓가락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요 문화권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문화권인 C가 바로 다에 해당되는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는 C랑 연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일단 3번, 5번 제끼고 1번, 2번, 4번은 가는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나모둠,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높은 혼혈 비율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섞여서 다양한 혼혈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죠. 남아메리카가 되겠죠. 남아메리카의 요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혼혈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그쵸? 라틴 아메리카 E와 연결돼야 되니까 E 찾으면은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는데요. 가가 A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돼지고기 금기시하는 거 이게 어떤 종교예요, 얘는? 그쵸? 이슬람이겠죠. 안타까운 친구들,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못 먹는 친구들이 있었죠. 이제 이슬람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뭐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냐? 그쵸, 여기 북부 아프리카와 여기 중동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A 지역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오늘 내용 다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요거 기본 상식으로 사실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상식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를 자주 확인해 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자, 한 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자연적 지표, 문화적 지표, 기능적 지표에 의해서 여러 개의 권역으로 구분된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땡땡땡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니까 지역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권역의 경계부는 주변부와 주변부가 만나는 곳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점이지대가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수업을 마쳐볼 텐데요. 지금 사실 월요일 저녁에 밤에 이걸 찍고 있습니다. 너무나 졸리기도 하고 제가 많이 졸리는 가운데 찍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톡 그 오픈 카톡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해 보시고